이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저한테 저는 해요. 저는 한 번씩 이제 갖고 있는 자산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저는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 포트폴리오 좀 많이 바꿔놨어요. 캐시플로우 위주로 어쩔 수 없이. 10년 이상 은퇴 남으신 분들은 정말 투자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함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통화량이 과잉되는 시대가 상당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정말 투자로, 꼭 투자로 하시길 바라고요. 대안이 없으면 배당 성장주 ETF라든가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 세 가지만 해서 충분하다. 개인 투자자들. 거창해도 안 해도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어려울 때마다 더 추가 불입을 해서 물타기죠. 그래서 정확한 말로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더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금 자산 운용하면 충분하다. 제가 이거를 나가가지고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의 댓글을 얘기를 하면서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지금 상원의원 하시고 이분이 굉장히 진보예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이제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 파사법 교수셨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미국의 똑똑하고 명문대 나오고 고소득의 부부들이 약간 파산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파산이 쉽거든요. 파산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소득자의 맞벌이인데 왜 파산이 늘어나? 그걸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하버드대 법대 교수 시절에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학군 입찰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인 사람들이 자기 고학력자니까 이들이 비싸고 좋은 학군에 가서 집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고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아이들한테. 최대치로 돈을 쓰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자산에. 빚도 많고. 그러다 와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해골당하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의 함정에서 얘기한 게 부부 중에 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가정하에 당신들이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저희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은퇴에 적용해보자. 여러분들이 당장 퇴직을 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의 캐시플로우를 뽑아내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고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일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소방 훈련을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개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맞벌이 함정이 미국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고용 구조가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해고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해고하려고 그러면은 뭐 명퇴금을 주거나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야 돼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구글이나 뭐 애들 보면 그냥 몇천 명 잘라버리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한국에는 맞벌이 함정 같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은퇴 재정 훈련을 저는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저한테 저는 해요. 저는 한 번씩 이제 갖고 있는 자산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캐시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저는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 좀 많이 바꿔놨어요. 캐시플로우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은 최근 같은 시장에서 안 좋죠. 세게 가는 걸 못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지만 재정훈련, 소방훈련 관점에서 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은 나한테 제 나이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뭐 제가 40대 분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50대 한 중반 요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배당 성장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슈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배당 다우 지수라서 제가 상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 성장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예를 드는 거고 슈드가 2011년도에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첫 해 배당금이 0.09달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24년 흘렀잖아요. 배당금이 몇 배 늘어났을 것 같으세요? 24배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배당금 총액이 100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지금 1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 돼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더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사이사이에 배당금마다 계속 재투자했으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에 재투자 받은 배당금 시뮬레이션 못 해봤지만 최소 3천만 원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으신 분들이 성장하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게 주식 성장도 좋지만 배당 성장도 유력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서 이거 30년 보유해버리면 30년 동안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이 지금 24년 동안 24배에 올랐고 이것이 미래에 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꾸준히 뭐 편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은 있겠지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저도 왜냐하면 만약에 최소한 뭐 89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벌써 내가 60세에 되니까 30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성장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 자산은 고갈이 돼야 돼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성장을 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부서에 젊은 직원이 오면 저는 이제 구글에 들어가지고 S&P 500, 200년치 그래프를 출력해서 주거든요. 저 직원들 책상에다 붙어 있어요. 저도 붙여놓고 있고, 저는 코스피 200도 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제 방에다 붙여놓는데, 떨어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팔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성장하는 자산이야. 인덱스 성장하는 자산이고, 배당 성장주도 성장하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뭐, TDF, 자산 배분형 상품 같은 것들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은퇴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종류도 많아요. 요즘은 덜한데 요즘 ETF 많았지만 옛날에는 이제 ETF 인기 없고 펀드 할 때는 제가 펀드 많을 때 한 60개 갖고 있었나?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왜냐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두 번째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도 한 뭐 5종목, 3종목 집중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성향이. 한 내 돈이 2-3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도 10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넘겨 해요. ETF나 펀드도 10개가 넘어가요.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세게 가는 자에서 흔히 말하는 강세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늘 포모를 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약세장이 오면 저 같은 사람은 잘 견뎌요. 덜 깨지니까. 이거는 자기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거를 같이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정답은 없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여튼 성장하는 자산이 있고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후반 향해서 가니까 저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성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저도 그냥 뭐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더 선호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인덱스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왜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느냐를 장기적으로 뭐 그게 10년 정도 마이너스 안 오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20년, 30년 놓고 보면 왜 우상향하고 연금자산에서는 왜 이런 자산을 넣어야 되느냐를 하는데 한 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S&P 500이 좋아요? 나스닥 100이 좋아요? 분석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스닥 100과 S&P 겹치는 종목이 몇 개보다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인덱스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인덱스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을 통으로 사는데 왜 분석하십니까? 그리고 나스닥 100이랑 S&P 500을 사는데 어떤 게 좋아요? 뭐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꼭 맞춰야 되나요? 둘 다 사시라고 그랬어. 둘 다 사시라고 그냥. 왜 꼭 맞추시려고 그러냐고.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때때로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서는 먼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틀리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분산하는 거예요. 크게 안 틀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노후 준비의 시점은 언제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노후 준비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든 뭐든 하나같이다. 뭐 워렌 버핏도 투자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뭐 돈이 어딨어. 그쵸. 요즘같이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두 분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찰리 먼거, 버핏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가 한 얘기입니다. 저축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삶의 자립의 근거예요. 시작이고. 금액이 적더라도. 단돈 10,000원을 저축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독립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시기에 정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내가 언제 돈을 벌을까 생각하지만 그 10,000원, 100,000원이 의외로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10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뭐 돈을 놓고서 이제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저는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은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시작 단계고 미국은 이런 그 은퇴 설계 솔루션에 대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한 논문을 갖춰드리고 참고를 해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퇴직 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험치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5세 이후는 후기 고령기고 65세부터 75세까지는 정기 고령기이기 때문에 후기 고령기로 가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건강상의 리스크도 훨씬 더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때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사실은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주변에 관찰해 봐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맞는 거죠. 저렇게 공통적으로 나왔으면 받아들이고 10년 동안 내가 잘 설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해?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이 똑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보스셨던, 제 상사셨던 우리 강창희 대표님, 여기도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제 직장 상사셨는데,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무 설계보다 인생 설계가 먼저다. 100%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설계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딱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출의 변수는 일이에요, 일. 내가 일자리가 있으면 소액이라도 인출을 적게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쌓여놓은 돈을 또 운용할 수 있죠. 그 일자리가 인출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분이 이제 자기들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퇴직을 1년만 늦춰도 은퇴 파산 리스크가 50%가 줄어든다.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1년만 더 연장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인생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일을 벌 수 있으면 인출하는 금액도 적게 해도 되고 보유 자산을 계속 더 불려나갈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에서 버는 돈과 나와서 캐시플로우로 버는 돈에 결합을 해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인적 자본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금흐름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보면서 얼마를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투자 자산에 어느 정도 넣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갑자기 급 나가는 거거든요. 폭 나가는 건데, 현금 흐름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1급 상권에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큰 위기가 와서 이 가격은 반토막 됐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캐시플로우가 돼서 이거로 내가 사는 분들은 자산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내가 심리적 충격도 가고, 그래서 이것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금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쿠션 머니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현금을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 재무 설계 책마다 좀씩 달라요. 미국 애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정말 할 수만 능력만 되면 3년 이상 갖고 있는 게 좋다. 왜냐면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내 갖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현금 사이즈가 있으면 좋죠. 가장 안전한 건 사실 5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3년. 이것도 안 되면 한 2년치라도 갖고 있는 게 인출 전략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힘든 것들을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인출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몇 %씩 인출을 하면 좋을까. 캐시플로우 갖고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4% 룰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뭐 배당 같은 게 아니라 S&P 500 절반이랑 채권 절반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내가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거거든요. 총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워렌 버핏도 이 방법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 불편해서 저는 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도 좀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본인의 자기 성향을 보면서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솔루션은 없고 내가 편안한, 내가 감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리고 내 경제적 형편에 맞는 수준에서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트폴리오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대단하게 어떤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제 연령대도 그런 연령대가 됐으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후에 정말 재미나게 살려고 그러지 말자.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만 자꾸 언론에서 보여주거든요.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그냥 동네 심심하게 사는 분은 기사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년에 철인 3종 경기를 해가지고 80세에 막 뛰고 있어야 그게 뉴스가 되는 거고, 80세에 화가 대비가 세계적 화가가 되고 그래야 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것이 나쁘다는 게 이걸 배워야 되지만 나도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적절하게 심심한 삶이 나쁜 삶이 아니다 라고 저한테 세뇌를 시켜요. 두 번째로는 늘 강조하지만 뭐 최악은 피해야 된다. 은퇴 설계의 본질은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지 최선을 찾는 게임이 아니다. 운 좋게 내가 최선이 되면 그건 내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악을 피하는 영역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인생이라는 게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특히 연령대가 좀 어느 정도 10년 이상 은퇴가 남으신 분들은 정말 투자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함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통화량이 과잉되는 시대가 상당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가 있죠. 중요한 거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맞추는 것보다 지금 계절이 봄일지 여름일지 가을일지 겨울일지 아닌 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그걸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현금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가 아닌, 물론 이러다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게 오면 현금의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2000년대에 특히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연금 중심, 연금은 정말 투자로 꼭 투자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안이 없으면 배당 성장주 ETF라든가 인덱스나 TDF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사실 저는 뭐 그냥 이 세 가지만 해서 충분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창해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일상을 열심히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어려울 때마다 더 추가 불입을 해서 뭐 물타기죠. 더 정확한 말로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더 동모하는 방향으로 연금자산 운용을 하면 충분하다. 너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출간된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부의 법칙인가? 그 책은 평생을 인덱스 펀드만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파이어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찾아서 그거를 집중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주제도 아니고 제 주변의 분들 중에도 딱 나뉘어요. 정확히 나뉘어요. 어떻게 하냐, 이런 현실에서 도와줘야 된다. 아니다. 부모가 먼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아마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에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어느 선에서 자녀들을 완벽하게 도와주고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의 잘 설정된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훌륭한 또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양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부양 시스템은 효도에 기반한 부양 시스템이었어요. 농경제 사회도 그렇고 자본주의 초창기에도 그런 모습을 해서 가족이 부양해주는 시스템에서 이것이 이제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가구 단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직업의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주거와 일자리가 분리가 되고 부모와 자식도 사는 것이 달라지고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부양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보완하는 게 우리가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금제도는 사회적인 부양 시스템에 가까운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좀 어려워지는 거는 구조적으로 자녀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부의 격차가 세대 간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이 더 중요해졌는데 아이러니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부모가 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양 시스템의 그 경제적 환경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관계 설정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녀와도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고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왕큐에 탁 해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퇴직을 하고 나면 자녀와 서로 어떤 관계를 서로 가져야 되느냐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자녀 리스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죠, 자녀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그래서 없지만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좀 대화라든가 그런 고민들은 좀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인 것 같아요.